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현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옷 색깔이 화사하십니다. 야, 이거 화면에 되게 잘 봤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또 이게 뭐라고 하나 저하고 또 이렇게 대비가 돼가지고. 오, 그렇네요. 네네. 네. 국민의힘 소속 맞으시죠 현재? 네, 아직 소속이 있죠. 네. 네네. 저는 뭐 정당과 정권을 이렇게 그렇게 꼭 같이 동일체로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네네. 네. 정당은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요새 좀 정당이 자유의지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됩니다. 종속적 관계가 돼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와 정당을 어떤 행정부 내지 대통령의 종속적 주체로 보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제 보통 그 국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 이야기할 때 국가는 무엇인가? 자유인들의 연합체.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네. 자유주의자가 아니죠.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제가 볼 때 자유주의자와 완전히 극과 극일걸요. 그렇죠. 제가 그분의 행동을 보시. 집단주의자, 전체주의자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렇죠. 약간 중국 비슷하게 가려고 중국 하죠. 비슷한 시진핑의 중국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죠. 사실은 중국이 이제 전인대나 이런 데서 이번에 보면 시진핑이 이제 3기 3기 연임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누구죠? 그 전에 이제 어떤 그 자기 선배라든가 네, 다른 계파, 뭐 후진타오, 예. 그죠? 다른 계파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완전히 다 이렇게 물리치고 그렇죠. 전부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민주. 그러면 국민이 주인이 된다. 그러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다. 그 얘기는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변하는 각계 세력들이 다 그 주체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러 계파가 있잖아요. 그 네네. 계파의 지지 기반도 있는 거거든요. 당 내에서. 네네. 그게 사실은 당으로 쪼개지면 다당제가 되는 거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공산당 안에 계파로 존재했었죠. 공산당 내의 민주주의는 작동이 됐죠.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방식이 약간 권위적일지라도 그 안에서 합의를 하고 경쟁을 해서 지도자가 선출이 되고 그런 게 그렇죠.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중국식 공산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독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등소평 때 이럴 때 했잖아요. 후진타오 네네네. 이럴 때. 그런데 이제 시진핑으로 이번에 시진핑 3기가 되면서 완벽하게 시진핑이 권력을 장악을 했는데 그럼 시진핑을 지지하지 않는 공산당 내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나머지 세력들은 이제 말하자면 그 대변이 안 되는 거죠. 권력에서 제외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히틀러나 이제 스탈린처럼 가는 거죠. 보통 이 사회주의 국가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민주 집중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농민 계급 전체가 독재를 한다. 집단적으로. 네, 집단적으로 지배를 한다. 거기에서 민주 집중제라면 민주주의와 집중하는 것, 권력 통합을 하는 것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처럼 상권 분립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권력이 당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주의 세력은 배제가 되지만은 공산당 내의 계파들 간에는 민주주의가 작동했어요. 그랬죠. 대표적으로 뭐 상하이방, 맞아요. 태자당, 태자방, 공청단, 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그렇죠. 정파가 공청단. 연합을 해서 집권을 했는데 이제는 이 태자당 단독 집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사실 말이 인민민주주의지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에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독재예요, 독재. 우리 스픽스는 친중 아닙니다. 중국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한없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릴게요. 중국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경제 교류의 대상으로서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거하고 중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중국의 정치 체제는 절대 칭송할 게 못 됩니다. 예,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때때로는 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 경제가 있으니까 경제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는 거죠. 뭐 네. 우리 미국한테는 뭐 할 얘기 다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중국이 사실 자유주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는 그렇네요. 나라고. 진짜 사실은 천안문 사태 때 그때쯤에 사실은 중국이 살짝 개혁 개방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막 꽃을 피우면서 네. 중국이 민주화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들도 했었죠. 근데 중국 공산당이 아마 그 천안문 사태를 강제 접하면서 진압하면서. 그때 접하면서 공산당 내부에서 굉장한 어떤 공포, 네.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가다가 공산당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중국이 쪼개진다라는 생각을 그런 굉장히 생각도 했던 많이 것 해요. 같아요. 그 서구식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 소련처럼. 네, 예, 네, 그런 소련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해체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뒤로 보면 확실히 그 천안문 사태 이후로 상당히 공산당의 권력 장악이 심해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시진핑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는 뭐 이제 3기 되면서는 완전히 이제 그냥 혼자서 독재로 가는 혼자서 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뭐 과거의 군사 정권 정도로 노골적이진 않지만 약간 연성 지배, 네. 힘에 의한 지배 음. 이런 것들이 강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죠. 중국은 어쨌든 정치 체제로서 현재 전체주의다. 토탈리즘 그럼요. 국가다. 네, 이렇게 그러면 토탈리즘 하는 게 국가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가 외교에서도 뭐 가치 동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그렇게 말하기가 참 민망한 게 네. 중국과 러시아가 전체주의인 건 맞지만 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비난할 정도로 우리는 민주주의 잘하고 있나? 자유를 잘 보장해주고 있나? 뭐 미국하고의 어떤 무역에서 미국이 얘기하는 자유무역보다 지금 요즘에 보호무역으로 막 가는 이 추세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국도 비난하지만 우리 내부는 그러면 이제 민주적인가? 여기에 보면 상당히 우리가 참 미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를 막 얘기하다가 또 자기가 필요할 때는 민주적이지 않은 나라도 막 밀어주고 아유, 그 미국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아시겠지만 이제 몰로주의라는 게 독트린이잖아요. 네. 아메리카에 관여하지 마라. 그러면서 남미의 이 독재 정권들을 얼마나 밀어줬어요. 끊임없이 밀어준 게 미국인 거고, 그렇죠. 중동의 독재 국가를 세우는데 또 도움을 준 게 미국하고 영국이에요. 석유 그러니까 자본 때문에. 제가 볼 때 미국의 멀로 독트린이라는 그 어떤 고립주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건데 그렇죠. 근데 그 멀로 독트린은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미국 이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서구 유럽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유럽한테는 우리가 간섭 안 할게. 뭐 이런 거고. 우린 요건 우리가 먹을게. 그런데 이제 특히 남미는 심했죠. 그 네. 당시에. 남미의 그 어떤 이 독재 정권들을 엄청 밀어줬죠. 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전체주의인 거고요. 러시아는 자본주의입니다. 분명히 사회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고 그 체제 위에 푸틴이라는 개인의 독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박정희 전두환 시대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제 권위주의 체제 비슷한 거죠. 권위주의보다는 조금 더 전체주의에 가깝다고 더 심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전체주의예요. 둘 다 그렇죠. 전체주의인데 이게 이제 중국은 어쨌든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는 그래서 다만 그 공산당이라는 게 중국의 공산주의는 사실은 옛날에 소련의 공산주의하고 또 다른 달랐죠. 네. 좀 약간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거죠. 실제로 무슨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아닌 저희처럼 이제 이념 전공한 사람들은 중국은 민족주의 플러스 동양식 전제군주제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건 뭐 제대로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소련하고도 완전히 다른 그거고 네. 근데 이 소련이 해체되고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민주화 개혁 개방에 이어서 이 사회주의 고전적 사회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러시아를 네. 근데 이게 어디로 갔냐? 이게 이제 전체주의 독재로 가버린 거죠. 그렇죠. 네. 이거 보면 뭐 참 모택동 사상이라는 게 김일성 주체 사상의 하나의 원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북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북한도 북한은 뭐 약간 유교적 진짜 봉건 국가예요. 무슨 사회주의예요, 맞아요. 저게. 북조선이라는 게 딱 맞는 얘기. 그렇죠. 북조선이 우리 이제 유격대 정권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 네. 유격대 정권인데 좋게 표현하면 유격대인데 나쁘게 표현하면 마적대예요. 음. 네. 그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사실은 뭐 저는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게 우리나라 정권이 그런 행위를 하면 비판하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하고 거리가 아예 먼 중국이, 요새는 중국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특히 북한 이런 경우에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을 동경하거나 하는 건 이제 없지 않을까. 없죠. 정상적인 네.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과에 대한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공산화를 막은 거 그건 네. 잘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뭐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런 논리에 대해서 수용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중국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네,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보조금을 미국에 있는 진출해 있는 한국의 이제 반도체 회사들 이야기입니다. 받더라도 중국 내에서 증산하는 것은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요, 이번에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내놓은 법안이나 이런 걸 보면 미국의 지금 제도는 중국 증산을 10%가 아니라 5% 이상 못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반도체 만약에 그 삼성전자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공장에서 뭘 하다 보면 이게 생산량을 좀 증가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늘어날 수도 있죠. 시장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만약에 5% 이상 증가하면 생산량이, 그러면 보조금을 다시 상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박탈하겠다. 네. 그래서 이미 준 보조금도 다시 회수하겠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어요. 굉장히 그렇죠. 비현실적인 얘기고 이걸 어떻게 이 생산량의 이제 문제를 갖다 딱 거기서 멈추나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중국의 이제 증산 이거를 5% 너무하고 한 10% 정도로 이렇게 맞춰달라. 예. 최소한 10% 정도는 허용을 해달라라는 게 우리나라의 입장이고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도 이거 너무하다 이거. 네. 이번에 마이크론 사태도 있었지만 너무하다. 그래서 한 10% 정도는 늘려달라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정부에서나 한국 기업이 이런 이야기를 못 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미국에 공장을 지은 이유는 이 세금 문제잖아요. 네. 관세 문제 때문에 지었고, 그다음에 또 결국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국내 기업이나 다름없는데 미국 국내 기업과 다르게 보조금을 못 주겠다 이러면은 우리 그냥 한국 돌아갈래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조금을 기대하고 공장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네. 사실은 마치 줄 것처럼 막 그랬죠. 이익을 막 줄 것처럼. 그런데 이런 상황 지금 와서 보면 미국의 전략은 어쨌든 미 본토에다가 네. 생산 기지를 다 이전하겠다, 장기적으로. 이런 얘기고, 그동안의 반도체 생산을 주로 맡고 있던 동아시아, 한국, 일본, 대만, 네. 한국, 대만, 일본이죠. 네. 그래서 중국도 좀 있었지만 중국은 뭐 배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어떤 생산을 미국으로 조금씩 옮기겠다. 그래서 미국의 노동자들도 니들이 훈련시켜라. 보조금도 미국에 와야 주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안보 목적으로 감시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겠다. 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가 전략 물자잖아요. 미국은 네네. 이것을 전략 물자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원유 가지고 막 그 중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 지금은 이제 그 원유의 중요도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에너지원이 지금 다변화됐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국내에서 셰일가스도 셰일가스 나오고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모든 어떤 이 분쟁의 이제 촉발 지점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저는 이거예요. 이게 경제 안보라고 경제 안보. 네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경제 안보가 도대체 뭐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제가 이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네네네. 특히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최근 들어가지고 보면 뭐 우리나라만 해도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또 요소수 대란. 네네네. 이런 것도 그렇고 유럽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스가 부족해진다든지 네네. 또 여러 가지 원자재 값이 급등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또 중국의 사드 보복도 실제는 보면 약간 경제 보복인데 네. 경제 보복인데 실제로는 안보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보를 매개로 해서 그렇죠. 이루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이게 뭐 안보가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 이것은 좀 지금은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경제와 안보, 국가 안보라는 것은 꼭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안위, 그다음 국민들의 안전 다 포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사드가 아니라 그 코로나 초기에 우리가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일종의 경제 안보 이슈예요. 그것도 마스크를 우리가 확보를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민적인 어떤 그 질병과 재난에 대한 대응이 국가적으로 위기로 가고 있었잖아요. 아,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것도 우리가 마스크 어디서 살 거야? 막 네네. 이런 게 초기에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은 경제와 안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됐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이용해서 어느 하나를 지키는 이런 전략이 이제 경제 안보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똑같이 경제 안보 이야기를 하는데 역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희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공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경제와 안보가 이게 옛날에는 이제 분리를 했었죠. 그죠? 분리가 네. 됐었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밀접해지면서 분리가 안 된다. 밀접하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경제를 위해서 안보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냐? 네. 아니면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이용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정부는 후자에 상당히 가깝죠. 그러니까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이용하는 것처럼 돼 있죠. 그러면 네. 제가 물어볼게요. 미국은 뭐죠, 그러면? 경제를 위해서 안보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보면. 사실 좀 그렇게 그렇죠. 보이죠. 네. 사실 옛날에 원유 때문에 그 이라크라든가 이런 어떤 중동에서 막 전쟁 일어나고 하는 것도 실은 이제 보면 이 원유라는 어떤 경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그렇죠. 위한 그건데 뭐 명분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뭐 네, 네. 그 저 독재 정권을 다 뭐 어떻게 지원을 한다. 한다거나. 네. 네,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다 뭐라든가 이런 게 네. 있지만 실질은 경제를 위해서 안보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잖아요. 이건 뭐 압도적이거든요. 네, 중국은 뭐 아주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현재 중국이 미국 군사력이 한 8분의 1 정도 8분의 1.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배경에는 사실은 미국의 어떤 전 세계 1위의 어떤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총동원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이용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말씀하신 네. 대로.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의 어떤 안보, 네. 대북 안보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한테는 얘기를 그렇게 계속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피폐해져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그래서 미국 주도의 어떤 이런 경제 안보 진영에 내가 적극적으로 편승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듣고 보니까요. 느낌은 북한 같아요. 북한이 그러잖아요.
굶어 죽어도 우리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겠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념을 위해서 네. 경제를 포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뭐 포기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너무 나가는 얘기긴 한데 우리 역사상 말이죠.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이념을 위해서 경제를 포기한 나라들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뭐 일단 북한. 네, 북한은 뭐 당연히. 예. 근데 우리 사회주의 있잖아요. 예, 예. 사회주의가 좀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소련을 비롯해서. 네, 네. 그래서 이 이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모두가 평등한 이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분간 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해도 이것을 참아가면서 그죠? 네. 그리고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폐쇄된 시장을 막 그냥 견뎌가면서 우리 네. 가야 돼. 이게 주로 사회주의 그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그게 공산당의. 이제 유명한 그 일국 사회주의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레닌하고 스탈린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주장했던 공산당 건데. 이데올로기잖아요. 이데올로기죠. 네. 그래서 근데 그 결과가 하나같이 안 좋아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안보를 튼튼히 함으로써 미국처럼 국방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고 안보를 계속 어떤 빌미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전략은 그거는 뭐 성공한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네. 레버리지로 이용을 네, 했을 네, 때 네. 안보를 레버리지로 이용하는 거죠. 그죠? 네. 사실 거꾸로 보면 우리는 경제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안보를 내세워서 경제를 취하는 거죠. 이게 어쨌든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들인데 네. 네. 그 뭐 코끼리 뭐죠? 그런 거 있죠. 코끼리는 생각하지도 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념을 위해서 경제를 포기한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됐냐? 다 망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소련하고 그 사이가 안 좋은 굉장히 역사적 연유가 있어요. 소련 시절에 금방 말씀하신 소련이 이제 사회주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일국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과격한 이 중공업화 전략을 써요. 네. 그때 피폐시킨 농촌이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 소련 연방 중에서 가장 밀이 곡창지대였죠. 생산되는 곡창지대인데 그 밀을 완전히 도시화, 공업자 지역 노동자들에게 반출시킨 면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중국의 뭐 대약진 운동인가 비슷한 그것도 좀 거죠. 비슷한 예, 거죠. 비슷한 그죠? 거예요. 네. 그것도 뭐 노동자들 뭐 어떻게 한다고 해놓고 그 사실은 실질적으로 시장이라든가 그 당시의 경제 상황 여건에 맞지 않는 걸 무리하게 무리함으로써 진행한 거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잖아요. 네,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냐면 그럼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러면 이념을 위해서 경제를 희생하면 결국 망하느냐? 네. 이념이 왜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념이에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민복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예, 국가가 이롭고 국민들이 복되게 살기 위해서 이념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이념이 더 우리가 잘 살고 또 행복한데 좋으냐 이건데 이 이념을 위해서 막 국민들이 희생해라 이렇게 되면 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 안보 면에서 우리가 이 안보를 막 위해서 경제를 포기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네. 상황이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일본과 그 미국은 그렇지 않다. 비슷해 보이지만 네. 응? 특히 일본은요.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조금 희생하는 듯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은 거 우리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일본의 안보에 대한 어떤 목표는요, 분명한 어떤 단기적 목표가 있어요. 네. 그냥 우리처럼 막연하게 대북 방어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일본의 단기적 목표는 그거죠. 재무장이죠. 평화헌법 고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평화헌법을 일단 고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반도체에서
어떤 쪽에 강하냐면 소재잖아요. 소재. 소재, 그죠? 네. 그 수출 규제가 그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소재 면에서 사실은 일본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는 생산이란 말이에요. 생산, 반도체 네. 생산. 네, 네. 근데 이 생산은 사실은 우리가 노하우를 갖고는 있지만 네. 남들이 따라잡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음. 이 소재 부분은 이것은 이제 그 지적재산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새 소재 부분은 약간 일본이 독보적인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본이 아마 이 부분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 자신들의 경쟁력 문제를. 네, 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당장 올해 초에도 일본에서 경제안보법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켜요. 네. 그래서 미국의 IRA법 비스무리한 거 있잖아요. 그 네. 일본에 다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올해 초에. 근데 여기에 보면 꼭 중국을 겨냥하고만 있지 않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수출 규제 같은 일이 또 있을 수 있다. 언제든지. 한국을 상대로 해서 합법화시키는 거죠. 네, 완전히 네.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자기들은 자신들의 어떤 안보나 경제를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언제든지 규제할 수 있도록 이 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한테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해서 한 6, 7천억 우리 돈으로 그 정도로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한다고 했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면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일본이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 사실 일본이 반도체 잘 만들다가 우리한테 밀린 거잖아요. 그렇죠. 밀렸죠. 다시 일본이 우리처럼 반도체 제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 TSMC 공장을 일본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그 TSMC가 어떤 이유로 이제 일본에 짓기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유사시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만이라는 곳은 대만이라는 국가는 물론 아까 뭐 침공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만 국민들이 이렇게 그 하나의 중국을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국민들은. 그래서 이 중국이 그 무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중국하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중국이다. 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만 국민들도 꽤 많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민족주의적인 그런 게 그렇죠. 있겠죠. 뭐 특히 그 대륙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겠죠. 그리고 당장 이제 우리가 그 민진당이잖아요. 그 네, 집권당이. 그렇지만 국민당, 과거에 그 장제스의 국민당은 중국하고 굉장히 가깝죠. 중국 가깝죠. 공산당하고. 네. 근데 민족주의적인 그런 게 있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은 TSMC가 대만에 있다는 게 불안한가?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공장을 갖다가 일본에 이제 짓기 시작하면서 저는 일본이 이런 야심을 갖고 있다. 궁극적으로 소재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을 자기들이 하겠다.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대만하고는 손잡지만 우리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보안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쟁 관계로 그럼요. 경제안보법. 거기에 네. 대상이 꼭 중국이라고 명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 규제가 이번에 풀린다 어쩐다 한번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관계 회복된다 하면서 완전히 넋놓고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예상하냐면 너무 일본을 제가 불신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보통 국가의 꿈이라는 자신들의 어떤 그 수정 헌법 수정의 목표를 이루고 나면 저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때는 한국하고의 뭐 군사 정보 이 동맹이라든가 우호적 관계 이게 별로 의미 없어지겠네요, 그죠? 자기들이 그 믿을 게 없죠, 우리한테. 믿을 게 없죠. 네, 지금은 그거거든요. 그리고 네. 군사력도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증강을 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 군사력 6인데 우리는 네. 사실은 이제 육군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징집을 하니까 사실 군사력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해군이라든가 공군이라든가 전략물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죠. 네.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최고의 어떤 해군력을 자랑하죠. 네. 자위대 해군.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일본이 아마 그 군사력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규모를 보면 최근 들어서 거의 2배, 3배 막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을 정도로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뭐 우리도 상당히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는 배경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그 미국의 대리인 같은 자격을 획득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편안하게 자신들이 이제 군사 강국이 되는 거죠. 제2의 대동아 공영권 이런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분들은. 보면 우리가 그 육군 징집된 육군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일본이 최근 들어서 네. 군사력 투자나 이런 것들이 예산 증강 비율이 제가 지금 예산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힘든데 한번 찾아보셔요. 그러면 그 최근 들어서는 거의 따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이 아마 한 8위 정도 될 거예요. 군사력이 전 세계. 그리고 바로 우리 밑이거든요. 네. 옛날에 이 정도 아니었어요. 네. 옛날에는. 그래서 분명히 입장이 바뀌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반도체 문제도 저는 생산을 곧 우리를 추월할 수도 있다. 금방 따라잡을 수 물론 있는 뭐 거 옛날에 아닙니까? 뭐 소니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 반도체 원래 하던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앞서갔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생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조금 더 이렇게 그 개량이 더 잘 된 거죠. 우리가 노하우를 더 많이 쌓고 했는데 이 정도를 따라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뭐 일본 따라잡는 한 10년, 15년 만에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일본도 똑같이 다시 회복만 할수 하면 있겠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만. 네. 그래서 대통령이 용인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증서를 하면서. 네. 저는 뭐 그 취지는 10분 공감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죠. 지금 미국에서 만드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결국 우리도 진짜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도 협력은 하되 실질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소재도 일본하고 그 수출 규제 풀렸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요. 소재도 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독일 만나면 돼요. 네. 독일이 소부장도 하는 나라거든요. 그것도 잘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못했던 이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 나름의 어떤 자금력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산도 용인에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가장 또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아리백이에요 또. 아리백.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써야 그 반도체 만드는데 전기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거든요. 네.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걸 생산해내야 이게 그 기후 협약에 따른 WTO 거기 제재의 보면 혜택이 거기 있죠. 이제 관세 문제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지금처럼 만약에 석탄이라든가 뭐 아니면 원전도 이 경우에 아리백에서는 혜택을 못 받아요. 뭐 원전은 조금 뭐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혜택을 못 받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석탄, 석유 내지는 원전 이런 걸 통해서 전기를 썼을 때는 그러면 이 관세라든가 어떤 그런 돈이 붙어요.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팔 때 다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그리고 미국도 없죠. 이제 IRA법에 의해서 그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럼 만들어도 증서를 해도 지금 전기 문제가 전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하기가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태양열이 질이 크게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에 쉽게 말해서 전기도 질이 있거든요. 전기도 원전이 이제 실제로 싸기도 하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일정하게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태양이라는 게 이게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쫙 내리쬐야지 이게 뭐 구름에 가려졌다가 뭐 저기 흐릿했다가 이렇게 막 하면 어려워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그 밤이 있잖아, 밤. 네네. 밤이 있으니까 밤 동안에는 이게 전력 생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걸 또 저장해 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질을 퀄리티를 굉장히 좋게 해야 되는데 전기의 질이 나쁘면 반도체는 생산 못 해요. 왜냐하면 이 수율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도 엄청난 제품의 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수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그런 이제 전기질을 그런 정도 가지고 못 쓰는 거죠. 지금 우리 삼성 공장이 서해안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게 서해안에 화력발전소들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화력발전소가 한 25년, 30년 전에 서해안에 엄청나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또 미세먼지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극복이 안 되면 이 반도체 경쟁력에도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뭐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제 태양광이 부족할 때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하냐면 그래서 LNG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네네. LNG를 통해서 그것을 보강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전기를 갖다가 마치 이제 잘 생산이 안 될 때는 LNG로 전기를 생산했다가 그렇게 이제 보충을 계속하면서 이제 일정한 전기의 공급을 유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된 재생에너지, 아리백에 맞춰서 공급되는 좋은 재생에너지를 확보를 하는 게 매우 긴급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태양이 아니라도 많아요. 뭐 서해안에 뭐 조력 발전도 있고 풍력 발전도 네, 있고 할 수도 그죠? 있죠. 저 지열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지열도 있지 있고, 않습니까? 네, 그래서 풍력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이런 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거죠. 대통령이 아리백을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탈원전 하면서 너무 급격하게 있는 원전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원전으로 계속 간다. 이것도 또 그 대안이 아니에요. 원전은 기존에 있던 건 하더라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아리백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질 좋은 재생에너지를 빨리 확보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제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이렇게 경제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 안보가 동원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핵무장 얘기도 했지만 네. 자주국방이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특히 해군력과 이런 걸 증강시키는 것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 우리 굉장히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군사력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죠. 노무현 대통령 주장인데요. 그 주장은 거의. 아니 노 대통령이 보면 상당히 상식적인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하고 합의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이제 그 추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방송될 때는 한 며칠 지났게 하루 이틀. 근데 그 추도식이 있었지만 저는 노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게 뭐냐면 그분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념 지향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가야 할 그 무게, 자신이 이고 지고 가야 할 그 무게를 충분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그런 문제도 얼마나 고뇌가 많았겠어요. 개인적인 그 성향하고는 안 맞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내 생각을 조금은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저는 그건 용기고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냐? 저는 애국심의 발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지금 아까 이념 때문에 경제를 희생한 이건 다시 말하면 이념 때문에 국민을 희생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념 때문에 국민을 희생한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지 않을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념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저는 정치를 할 때야 자기 이념을 주장할 수 있지.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통찰과 어떤 공적 책임감을 좀 갖고 조금은 이제 다수의 국민들이 지향하는
우리 국민적 에너지가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좀 생각을 좀 모아주셨으면. 그 이제 말씀하신 게 이 애국심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이제 정치적 현실주의죠. 정치적 맞아요. 현실주의인데 현실주의. 여기 이제 재밌는 질문이 존재해요. 원래 진보는 코스모폴리탄이거든. 그러니까. 예. 근데 진보에도 국적이 있다 제대로. 이 말씀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거고 역으로 이 또 자본에 과연 국적이 있는가 이야기로 또 넘어가게 돼요. 그럼 TSMC는 일본에 지금 공장을 짓는 것이 과연 대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TSMC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을 나중에 삼성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사고의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서 우리 이제 미국 법인 할래? 본사를 이렇게 하면 그럴 어떡할까?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네, 뭐 그거야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네,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가 되느냐. 그렇죠. 또 거기에 근로자들은 어느 국적의 근로자들이 주류가 되느냐. 이재용이 미국 가서 미국 국적 취득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아니 주식을 가진 뭐 주식은 다 이미 공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에. 그렇죠. 뭐 이제 삼성 주식은 사실은 그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대부분 미국 국민들이 미국 시민들이 근로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그 노 대통령을 그래서 진보적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한 어떤 지향성 또는 그런 성향은 갖고 계시지만 거기서 말하는 프로그레시브라는 거는 그러면 저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취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보라는 어떤 이념적 잣대에서 좌파다라기보다는 진취적이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미국식 이제 프로그레시브. 그렇죠. 미국식 프로그레시브인 거죠. 그럼 미국 민주당 요새는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노 대통령은 엄밀히 말하면 저는 꼭 무슨 좌파다 뭐 우파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애국적인 분이셨다. 진취적 자유주의자. 네, 뭐 좀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굉장히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하고 가깝다.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그 당시에는 좀 좌충우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집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은 오래 그것을 생각하고 기획해서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분 자기가 이제 진정성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하다 보면서 또 저절로 공부가 되고. 네, 그래서 되고 나서 오히려 저는 나중에 후반기 가면서 굉장히 깨달음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대연정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참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그 죽음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한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저는 상당한 어떤 증오심을 잉태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게 됐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것은 또 보수 진영의 어떤 한이 된 거죠. 그러면 상처가 된 거예요. 상처. 쉽게 말해서. 이 두 개 때문에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죽일 듯이 증오하는 어떤 그 분위기가 특히 지지층 사이에 형성됐다. 뭐 정치권이야 그걸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지지층 사이 형성이 되었고 이것이 완전히 진영화돼 버렸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누가 왜 이렇게 됐나? 그 이면엔 뭐지? 결국 정치의 사법화? 검찰의 정치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부질이라는 표현이 맞는 게 네. 진보와 보수가 증오심과 상처를 가지고 상대 진영을 괴멸시켜야 되겠다라는 수준의 적대적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사법의 칼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문제점들을 이렇게 쳐내줘야 될 검찰이 칼을 가지고 해집고 들어와가지고 아예 양쪽을 다 이제 쳐내버리고 어부지리를 한 거죠. 지금. 검찰이 정권을 잡고 검찰이 정권을 위협하고 이런 지경이 된 거죠. 네.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정권의 명운이 달리는.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런 게 된 거죠. 당분간. 그런데 저는 이걸 극복하려면 정치권의 자성이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 먼저 해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상대가 문제가 있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래 괴멸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검찰한테 칼을 줘서 쳐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결과가 우리 정치권 전체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구나. 이거를 자성을 해야 돼, 정치권에서. 자성 안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해야 된다. 왜냐면 국민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저는 이제 자성 안 할 것 같은 이유가 몰라요. 이 상황을 몰라요? 상황 인식도 잘 안 돼 있고. 그거 좀 심각한 거 그리고 또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왜 노무현 같은 정신이 안 나올까? 무지해서 그래요. 사실 이 자성을 하라 그러면 증오심이라는 게 안 풀리거든요. 이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안 풀리거든. 그러니까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안 풀리죠. 얼마나 서럽고 한스럽겠어요. 네. 뭐 보면 노무현 대통령 죽음하고 이걸 비교하는, 이걸 어떤 같은 무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처의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고, 네, 네.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네. 그것은 저는 정치적인 패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평가라든가 이런 면에서 정치적인 패배는 있을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일종의 인신공격을 넘어서 거의 사람을 죽이는 수준의.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조선시대나 과거 전근대 시대에 있었던 그 소위 말해서 그 반역 죄인들을 달구지에 태우고 완전히 망신, 한 바퀴 돌면서 망신을 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처단하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삼족을 멸하는, 그러니까 측근들을 다 네. 도륙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이렇게 잔인할 수가.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합의가 되고 타협이 되고 뭔가 대화가 되겠는가. 거기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하냐. 이 파란만장한 정치적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일제시대에. 완장차고 막 진짜 앞제비가 돼가지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막 죽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6.25 때도 뭐 낮에는 뭐 무슨 낮에는 자유당, 밤에는 뭐 공산당, 이 정도로 공산당, 국민들이 눈치를 안 보면 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서로 막 총부리를 겨누는 상황이 있었죠. 민족 상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이후에도 그 군부 독재에 의해서 굉장히 그 살벌한 시기를 거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뭐 5.18이다, 4.3이다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어쨌든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짧은 근대 이후의 역사에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자들이 아직 살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양쪽이 적대적으로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전선을 치고 싸웠잖아요. 갑자기 내 몸에 피가 묻은 것을 알고 앞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화해하자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전선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지금 촛불 행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차라리 이 전선을 윤석열 정부가 치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의미는 있지만은 이거는 조금 구성원 뭔가 조금 또 적대적인 형성을 네, 하나 만들면서 또 그 다른- 구성원들이 또 다른-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논쟁, 글로벌 논쟁 같은 정말 그 미래지향적인 논쟁 이슈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제 있었냐면은 클린턴이 집권할 때 있었어요. 이 그 레이거니즘에 의해 가지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죠. 레이거니즘에 의해 가지고 민주당이 괴멸됐잖아요. 민주당 정권이 괴멸되고 공화당 내에도 극우가 득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클린턴이 유대 금융 자본하고 손잡고 IT 자본하고 손잡으면 그 전에는 미국 민주당 역시 좌파가 득세했어요. 득세하면서 이제 노동자 정치가 우선이었단 말이야. 근데 클린턴이 우경화해요, 사실은. 우경화하면서 유대 금융 자본과 손을 잡고 그다음에 IT 자본과 손을 잡으면서 성장 담론을 미국의 민주당 좌파가 끄집어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선을 바꿔버린 거예요.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제 그런 지도자가 이제 한국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식이 있잖아요. 네, 네.
내가 상대를 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칼은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왔어.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한다고 할 때 조금 더 길게 보고 개혁을 해야지 당장 감정에 치우쳐서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알고 보면 이제 검찰만 키워준 그렇죠. 네. 그 칼을 든 칼잡이만 키워준 꼴이 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칼잡이한테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그냥 내가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완전히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굉장히 무서운 그러니까 그 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런 사정기관은 계륵 같은 존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 해도 안 되죠.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는. 그래서 권력을 잡는 정치권에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의 범위 안에서 논쟁도 하고 싸우고 해야지. 그렇게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결국엔 자기가 두들겨 맞는다.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막 개멸시키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막 이렇게 해갖고 개망신 주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실은 검찰이 권력에 가까이 가는 어떤 그걸 우리가 칼을 줘버렸구나. 그렇죠. 칼을 줘버린 거죠. 칼을 빼앗겼구나. 네, 네. 사실은 국민들이 선출한 선출직들이 국민은 주권 국가니까 그 선출직들이 어쨌든 국민의 명을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그 칼을 갖다가 다 줘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꼴이 된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칼이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을 그렇죠.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네. 그 지금 탄핵 뭐 당선을 권력이 만들어내죠. 있으니까 별 말을 못할 뿐이지. 마찬가지로 그 박근혜 탄핵 이후의 상황들도 보면 막 박수치고 좋아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그 결과는 검찰이 권력을 잡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성. 그래서 정치권의 문제와 정치의 경쟁은 정치 안에서 경쟁해야지 남을 이용해서 다른 특히 그런 위험한 도구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면 자기가 당한다라는 거를 정말 명심하고 저는 그것이 서로 간에 여야 간에 지금 현재 이제 당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고요. 어쨌든 저는 국가와 어떤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양식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이제 보면 시내 플랜카드 걸려 있는 거 보면 여당은 보통 우리는 무슨 이런 경제 정책을 하겠습니다. 민생 정책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플랜카드 붙여요. 요새 이상하죠. 근데 야당 죽으라 플랜카드를 붙여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증오심을 키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의원님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일망타진 전략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도찐개찐 전략. 포지티브한 것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거시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권인 거야. 그런 면도 있고 또 어떤 미래라든가 어떤 그런 통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똑같아요, 정치권의 지금. 수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경제 이야기하면은 시청률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아니 당장 어쨌든 재미 보고 있잖아요. 김남국 건이라든가 뭡니까 그 건은, 돈봉투 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사적이 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그걸 이제 증언심을 키우는데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죠. 이제 경제 지금 성공. 수치는 역대 최악의 상황을 지금 치닫고 있거든요. 물론 잘못된 건 처벌해야죠. 그렇지만 이게 정치로 전면화돼서 네. 저 놈은 정말 나쁜 놈이니까 정말 우리를 뽑아주세요. 저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저 죽여야 돼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미래지향적인 정치가 나오고 그렇겠습니까? 뭐가 합의가 되겠어요? 그럼 합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간호법도 그랬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본에서 지금 경제안보법 하고 벌써 이미 통과됐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냐?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거를 준비해가고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계속 저 나쁜 놈이하고 머리끄댕이 잡아야 내가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너무 짧다 보니까 저는 거쳐야 될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좀 거치고 저는 아까 그런 인식, 그런 성찰, 자성 이게 결국 우리 국민들이 해낼 거라고 봐요.
네. 굉장히 역동적인 국민이기 때문에 다만 더디 가지만 해결한다. 다만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제 겪어보고 지금 이제 좀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조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뭐 이상해. 네네네. 그죠? 겪어보고 이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할 때, 근데 또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또 계속 얘기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또 저희 같은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한때 막 이렇게 막 거기 부안해동했다가 같이 네, 앞장서서 그럼요. 또 전선에서 그런 적도 싸워보셨잖아요.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야 이거.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닌데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 시간의 문제다. 근데 가능하면 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현주 의원님하고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저희가 좀 깊게 나눠봤는데요.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일본이 이 친일파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만 일부와 손을 잡고 한국의 이 반도체 아성을 뒤집으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그게 일본의 경제안보법? 그렇죠. 경제안보법 또 경제안보법. 그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것이 우리한테 화살이 날라올 가능성도 있다.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네. 네. 네, 그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고요. 결국은 안보 이슈조차도 경제를 위해서 서브로 존재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스픽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